경제의 정표 마일스톤 H. 안녕하세요, 마일스톤 H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어제 게시글로 말씀드렸듯 오늘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큰 목표와 향후 채널 운영 방안에 대한 내용을 함께 담은 경제 관련 영상입니다. 오늘 썸네일이 좀 강하죠? 썸네일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대중들은 개돼지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내부자들의 영화 대사입니다. 몇 해 전이었나요?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정부 고위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정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믿기지 않으신다면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왜 이 내용을 오늘 들고 왔는지 한 번씩 살펴볼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위정자들은 정말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사람으로 살다가 사람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도 시작해 보시죠. 앞서 나왔던 개와 돼지를 생각해 보자면 개돼지라는 건 말 그대로 가축이죠.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 가축의 특징이 좀 있어요. 개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있는 진돗개 같은 경우는 유전적으로 늑대와 가장 유사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늑대라는 녀석은 야생동물이에요. 야생동물이고 육식성 동물이죠. 굉장한 야생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사람은 늑대를 가축화시켰을까요? 그리고 돼지 같은 경우도 야생 멧돼지에서 가축인 집돼지가 된 거죠. 이렇게 물론 진화를 하면서 위험한 뿔 같은 경우는 사람에 의해서 퇴화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앞서 썸네일에서 나왔던 개돼지라는 것은 가축화된 동물이란 소리예요. 야생 동물이죠. 그러면 왜 사람을 개와 돼지로 비교를 했느냐? 이것이 오늘의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은 야생동물뿐만 아니라 사람 역시도 또 다른 사람의 가축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도 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가축화된 무엇인가가 있었겠죠. 그리고 그에 대한 방법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인지를 이미 하고 있었지만 무시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 이 내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사람을 포함한 몇 가지 동물들을 좀 비교를 해볼 거예요. 우선은 초식동물입니다. 여기 있는 건 토끼인데요. 토끼 같은 경우는 머리를 중심으로 눈이 좌우로 붙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좌우 시야각이 190도로 굉장히 넓고요. 초식동물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무리 생활을 합니다. 육식동물의 공격을 많이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대부분 개체수가 굉장히 많아요. 개체수가 많은 대신에 무리 생활을 하고 무리 생활을 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공격이 왔을 때 본인이 죽을 확률이 훨씬 더 떨어지는 겁니다. 수많은 개체들이 있다면 그 중에 결국엔 육식동물은 한 마리만 사냥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좌우 어디서 나올지 모를 공격을 대비하기 위해서 눈은 자연스럽게 좌우로 이렇게 생기게 되고 좌우 시야각이 훨씬 넓어진 거예요. 대신에 좌우 시야각이 넓어짐으로 인해서 앞쪽으로 보는 시야는 전방 시야는 되게 좁아지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육식동물이라고 할 수 있는 사자, 호랑이 같은 경우는 머리를 중심으로 눈이 앞쪽으로 전방으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초식동물 중에서 한 마리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전방에 있는 앞쪽에 있는 먹잇감에 집중을 해서 한 녀석만 노리면 되기 때문입니다. 육식동물이 최상위 포식자이기 때문에 주위에서 발생할 또 다른 위협에 대해서는 둔감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 시야는 초식동물에 비해서는 좁은 200도이고요. 대신에 전방에 있는 먹이를 잡기 위해서 앞쪽에 전방 시야는 120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사람은 어떻죠? 사람 같은 경우는 머리를 중심으로 눈이 전방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전방 시야가 120도로 육식동물에 더 가깝습니다. 육식동물보다는 측면 시야가 조금은 더 좁죠. 인간의 경우에는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사자, 호랑이도 사냥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좌우 시야각이 그렇게 넓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육식동물에 비해서는 시야각이 좁아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의 경우에는 초식동물보다는 육식동물에 더 가까워요. 저희의 본성과 몸이 발달되어 온 과정은 육식동물에 훨씬 가깝습니다. 육식동물 중에서도 시야각만 봤을 때는 최상위 포식자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초식동물에 비해서 육식동물에 비해서 사람이 좌우 시야각이 훨씬 좁고 전방 시야각은 넓기 때문이죠. 저희는 사냥꾼으로서 앞쪽에 있는 사냥감만 보면 되는 거예요. 저희의 야생성을 보자면 육식동물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빨을 보게 되면요.
초식 동물 같은 경우는 풀을 많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억센 풀을 많이 먹고 소화시키기 위해서 표면적이 넓은 이빨을 가지고 있고요. 그에 비해서 육식 동물들은 사냥도 하고 먹이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고기를 물고 찢기 위해서 날카로운 송곳니와 그리고 날카로운 어금니가 발달을 했어요. 사람의 경우에는 음식을 자를 수 있는 앞니와 동시에 고기를 자를 수 있는 육식 동물에 비해 조금 덜 발달한 송곳니가 있고요. 그리고 넓은 면적의 어금니들이 있습니다. 어금니들은 초식 동물에 더 가깝죠. 그래서 치아 형태만 보자면 사람은 육식과 초식을 다 할 수 있는 잡식성 동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육식 동물과 초식 동물이 하는 행위를 둘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생존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어느 환경이든 적응할 수 있는 거죠. 바다에 있든 초원에 있든 산에 있든 어디든 생존할 수 있는 최상위 포식자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발을 보게 되면요. 초식 동물 같은 경우는 모래, 풀밭, 그리고 진흙을 지나서 진흙에서 생활을 하면서 장시간 걸어야 되죠. 풀을 찾기 위해서 장시간 걸어야 되기 때문에 굽 형태로 이런 식으로 발달을 했고 굽도 되게 두꺼워요. 달리기를 위한 굽은 절대 아닌 거죠. 육식 동물 같은 경우는 초식 동물을 사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날카로운 발톱들이 발달했고요. 그에 비해서 사람 같은 경우는 강력하고 두꺼운 발굽도 없고 날카로운 사냥 도구도 없어요. 그냥 손톱밖에 없는 거죠. 대신에 잘 발달한 손이 있습니다. 초식 동물의 발과 육식 동물의 발은 한 가지 역할밖에 못하죠. 각각 걸어 다니거나 사냥용으로밖에 쓸 수가 없어요. 하지만 사람은 이 손을 통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우리의 원시 인류라고 할 수 있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를 보게 되면 이족 보행을 하였고요. 엄지가 다른 손가락에 비해서 크고 다른 손가락과 마주 보듯 붙어 있다고 돼 있어요. 저희의 손과 똑같죠? 어떤 물건이든 쥐고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형태로 손이 발달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발굽도 필요 없고 날카로운 발톱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들을 대신할 무언가를 사람은 만들고 창조하면서 인간이 속해 있는 환경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발달해 왔어요. 그리고 그런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잘 발달한 뇌가 필요합니다. 전두엽과 두정엽이 발달을 하여서 이 손을 자유자재로 쓰면서 환경을 극복하고 어떠한 행위를 하면서 창조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발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현생 인류의 경우에는 무리 생활의 장점을 알게 됩니다. 아무리 발달한 손과 두뇌가 있다고 하더라도 혼자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내기는 힘들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매머드 같이 이렇게 큰 동물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상대할 수 없는 크기예요. 그래서 도구를 만들고 여럿이 무리를 지어서 하나의 큰 목표, 매머드를 사냥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른쪽 사진 같은 경우는 이런 사람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불을 피우고요. 무리 생활을 하면서 여기에 있는 설산을 넘어가기 위해서 무리를 만들고 준비를 하는 과정인 거예요. 사람은 이런 매머드라든지 큰 환경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이 상황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은 어디서든 볼 수 있고요.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할 말과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인간은 환경을 바꿔가고 지배하면서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돼요. 그 무리들이 점점 커지게 되죠. 그러면서 찬란한 문화들을 만듭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해상도시인 베니스를 만들고요. 누구나 들었을 때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오케스트라 교향도 만들고 피사의 사과처럼 이런 기괴한 형태의 건축물들도 만듭니다. 이런 것들은 더 있어요. 로마,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 그리고 환경의 극복의 사례로 빠지지 않는 네덜란드의 풍차입니다. 여기는 관계시설과 수로가 되게 발달했었죠. 사람은 이런 식으로 환경을 극복하는 행위들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두 다 긍정적인 경우에 말씀드린 거예요. 사람이 무리를 지어서 발달한 두뇌와 손을 이용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창조를 하고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긍정적인 사례들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앞서 저희의 썸네일은 개, 돼지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민중은 개, 돼지라는 얘기를 했어요. 즉, 사람을 가축화했다.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사람이 집단을 이루고 뛰어난 두뇌와
도구를 창조할 수 있고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손을 가지고 부정적인 행위를 했을 때는 어떤 사례가 생기느냐? 노예제도가 생긴 거예요. 역사 이래 노예제도는 지속되어 왔고 근대에 들어서야 노예제도가 완전히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사진은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고요. 여기는 스페인이 원주민을 침략한 사례,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아프리카 노예상이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쇠사슬이 목에 걸려 있죠. 결국엔 사람이 사람을 가축화해서 지배하고 관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가축화했기 때문에 매매 대상이 되었죠. 이런 식으로 노예 매매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애 어른 상관이 없습니다. 모두 다 목에다 족쇄를 채우고 팔에도 족쇄를 채웠습니다. 여기 어린이도 보이죠? 물론 이게 사파이긴 하지만 실제로 역사에 노예 제도는 있었으니까 여러분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지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목숨까지 뺏는 행위가 나와요. 아즈텍이나 잉카 문명에 보면 인신공양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사람이 사람을 죽여서 신에게 바친다.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도 제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가장 최근에 이런 사례 같은 경우는 식민지 지배가 있었죠. 식민지 지배와 세계대전이 있었습니다. 독일의 나치가 포로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키고 있고요. 홀로코스트 전에 유대인들이 갇혀서 배고픔에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한국이라고 달랐을까요? 일제치하에서 일본어로 교육을 받고 창씨개명을 하면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강제하는 거예요. 노예로서. 자, 그러면 지금까지 봤을 때 현재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보자면 이제는 노예제도가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렇죠? 현재 세상에서는 노예제라는 것은 모두 다 폐지되고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보자면 인간은 자연과 야생동물을 지배하면서 승승장구해온 자연계의 최상위 포식자예요. 그리고 최상위 포식자들 중에서도 더 최상위 포식자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인간이 또 다른 인간까지도 지배하는 노예제도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2차 세계대전까지도 이어지면서 식민지 지배까지도 이어지면서 근대 역사가 진행이 되어 왔었어요. 그런데 저는 썸네일에서 지금도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는 새로운 노예제도 속에서 살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그걸 저희가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지만 받아들일 수 없어서 혹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위정자들은 일반인들이 그 내용을 알기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를 속이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최상위 포식자인 사람이지만 사람이 다른 방식으로 사람을 노예화 시키고 있어요. 저희의 도구라고 할 수 있는 손도 그리고 머리도 생각을 못하게 계속적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런 방법이 무엇이냐? 이런 겁니다. 쉴 새 없이 가십거리를 만들고요. 버라이티 쇼들을 계속 보여줘요. 지하철이라든지 버스라든지 어디를 가든지 직장에서든 손님들을 만나든 연예인 얘기들을 정말 많이 하죠. 연예인 얘기를 정말 많이 하면서 이랬더라 저랬더라 가십거리를 끊임없이 얘기해요. 그리고 저희의 시선과 시간을 계속 뺏기 위해서 핫하고 재미있고 즐겁고 재밌고 한시도 눈을 뗄 수 없고 항상 거기만 보도록 수많은 버라이티 쇼들을 만들어 합니다. 조금 더 자극적이고 조금 더 강력한 무엇인가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것뿐일까요? 여기에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즐겁고 행복하면 됩니다. 즐겁고 행복하지만 여러분이 사람으로 살기 위한 그리고 사람으로 죽기 위한 그 필요한 과정들은 이 버라이티 쇼들과 가십들을 통해서 모두 시간이 소진이 돼버려요. 이 내용들을 보고 있는 동안은 행복하고 즐거울지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과 두뇌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들이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이런 리스트는 끊임없이 나옵니다. 명품들도 그 중 하나입니다. 명품이 여러분 삶에 어떤 역할을 하죠? 보여주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누가 가지고 있으니까, 누가 샀으니까, 저것이 명품인 줄 아니까,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인지 아니까, 그런 것들을 사면 돋보여 보이니까, 이런 명품들 하나 없으면 무시당하니까. 구독자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명품이 필요했나요? 그리고 명품이 그렇게 중요하고
명품이 필요하다고 누가 도대체 알려줬습니까? 아파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거지는 여러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지 여러분의 삶의 높낮이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브랜드 아파트를 본 거는 대략 20년 전후일 겁니다. 그전에는 브랜드 아파트라는 것이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그냥 시공사의 이름을 딴 무슨 아파트 정도가 있었죠. 지금은 이런 아파트에 사느냐 안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이들끼리도 이런 얘기를 해요. 너 요 아파트 어디 사니? 어느 아파트 살아? 무슨 동네에 살아? 이런 것들이 클래스를 나누는, 계급을 나누는 일종의 잣대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점점 갈수록 이런 레벨들이 더 커지죠. 자동차는 어떻습니까? 슈퍼카들이 있어요. 슈퍼카들은 누구나 갖고 싶어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물질주의가 문제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필요하다면, 그리고 제가 이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안 할 이유는 없겠죠. 하지만 현재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돈이 없더라도 집을 사고 돈이 없더라도 차를 삽니다. 그리고 그러한 잘못된 이미지들을 가지고 하우스푸어, 카푸어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리고 꿈꿉니다. 나도 언젠가는 이런 걸 살 거야. 나도 이렇게 살고 싶어. 생각해보면 과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게 됐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건 이겁니다. 미디어입니다. 미디어. 미디어들이 끊임없이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카메라 속에서는 왼쪽의 사람이 오른쪽 사람을 공격하는 것 같지만 실제 현실은 이렇다는 거예요. 오른쪽 사람이 왼쪽 사람을 공격하고 있죠. 미디어는 딱 이만큼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미디어는 누군가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저는 보통 말하는 위정자다. 이 세상의 시스템을 움직이는 위정자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정자들은 시대에 따라서 위정자들이 바뀌겠지만 위정자의 구성이 바뀔 뿐 이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다 똑같아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게 하는 거. 위정자가 주입한 생각을 그 다음 세대도 똑같은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드렸듯 진실에서부터 사실에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를 쓰지 않고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하도록 이런 것들로 눈속임을 하는 겁니다. 다른 곳에 시선이 감으로써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제 생각이 너무 비약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은 이렇지 않았습니까? 왜 저희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공부만 열심히 해라. 좋은 대학에 가라. 그리고 대기업에 취직을 해라.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들었어요. 좋은 대학과 대기업에 가려면 여러분이 좋은 성적을 얻어야 됩니다. 좋은 성적이죠. 구독자분들도 모두 공부를 해보셨겠지만 저희 현재 교육 시스템은 사람을 생각하게 만들지 않아요. 보통 그걸 주입식 교육이라고 얘기하죠. 학력고사 시절에서 수능이라는 제도로 바뀌긴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바뀐 게 없다라고 생각해요. 주입식 교육이 조금 더 바뀌었을 뿐입니다. 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느냐? 정말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면 생각을 할 수 있는 공부 방법을 가르쳤어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학교든 학원이든 어디를 가든지 공부하는 방법과 생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절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대신에 지식을 그냥 쑤셔 넣죠. 그걸 주입식 교육이라고 하죠. 그런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사회예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대부분 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제가 봤을 때는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주입식 교육, 아무런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교육 때문에 저희가 겪었던 가장 큰 아픔, 최근에 있었던 가장 큰 아픔은 이겁니다. 97년에 IMF가 발생했죠. IMF가 발생되는 과정, 이런 것들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결국 제 영상을 보셨다면 금과 은이라는 건 실제 돈이에요. 종이 지폐가 아닌, 달러와 같은 종이 지폐가 아닌 금은이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던 실제 부인 금과 은이 일반 국민들이 다 모아서 전달한 이 금과 은이 해외로 다시 나가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의 국부가 유출이 된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제대로 된 교육과 생각을 할 수 있는 교육, 금융 지식들이 있었다면 이런 사건이 발생되기 전에 알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위정자들은
이 당시에도 저희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위험하지 않다, 문제가 없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IMF 차관을 받고 대량의 실업 사태가 발생하고 노동 계약에 대한 체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비정규직이 이때부터 양산이 됩니다. 그리고 불평등이 이런 식으로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는 계기가 돼요. 위정자들이 과연 몰랐을까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지속되고 있어요. 현재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할 수 없도록 앞서 보여드렸던 많은 것들을 진행을 하는 것과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것들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돈으로 사람을 굴복시키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학자금이죠.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고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초등학교, 이제는 유치원까지, 유치원에서부터 조기 교육을 시켜요. 그것도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겠다고 영어 유치원을 보내서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쓰고, 그렇게 교육 경쟁이 치열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고자, 그리고 좋은 대기업에 가고자 그렇게 피땀 흘려서 공부하면서 학자금 대출까지도 받아가면서 빚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빚을 갚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경쟁을 해서 무한 경쟁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취업 재수란 말은 이제 흔하죠. 1년, 2년은 우습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시게 되면 이제는 뉴스에는 이런 얘기 심심치 않게 나와요. 일반적인 아이들은 그냥 열심히 달려요. 앞만 보고. 그리고 그 앞만 보고 달리는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는 끊임없이 교육비에 돈을 지출합니다. 하지만 뒤에서는 편법과 특혜를 누군가는 계속 보고 있어요. 어제 오늘 일은 아니죠. 누구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점점 가속화돼서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지출되는 비용이 어마어마해요.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소득 구간별 지출 금액인데요. 일반적으로 한 가정이 외벌이 가정일 경우에는 300에서 500 정도 사이를 버실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물론 외벌이가 아니라 맞벌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여기 어디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중간치인 400에서 500 정도를 보게 되면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유치원 때부터 대학생까지 대략 4억 5천만 원, 4억 6천만 원이 필요해요. 4억 6천만 원. 이 금액이 작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자료 같은 경우는 2019년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뛰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4억 6천만 원이라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누구도 섣불리 내 피부치를 낳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요즘에 MZ세대라고 하는 신세대들, 20대에서 30대에 있는 사람들이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도 낳지 않고 M4 세대가 된 이유가 이런 겁니다. 그 사람들도 겪었죠. 그리고 부모들이 어떤 희생을 하는지도 알 거예요. 500만 원을 번다고 생각했을 때 한 푼도 쓰지 않고 12개월을 모아야 6천만 원이에요. 6천만 원을 한 푼도 쓰지 않아서 8년 동안 모아야지 4억 6천만 원이라는 돈이 나옵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8년 동안 한 사람이 쉬지 않고 일을 해야지 아이 하나를 키울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아이가 둘이라면요,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래서 총 소요 금액이 대략 9억이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니 누가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싶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빚을 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끊임없이 앞서 보여드렸던 매체들을 통해서 누구는 뭘 샀다더라, 어느 유치원에 갔다더라, 이런 식으로 서로를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들면서 더 교육비의 인플레이션이 점점점 심해지게 되는 날들이 지속이 됩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빚을 내서라도 이런 경쟁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월급도 올라가겠죠? 절대 아닙니다. 회사는 절대 이런 걸 감안해서 여러분의 급여를 올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개개인은 이런 식의 삶을 일반적으로 살게 됩니다. 대학 들어가서는 학자금을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아르바이트도 되지 않으면 빚을 내고요. 그리고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는 집을 사라고 아우성입니다. 여기서도 빚을 내겠죠. 그리고 내 자식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사교육에 엄청난 돈을 지출하면서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리고 40, 50대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까지 회사에서 쫓겨나지 않는다면 다행인 것이고요.
아니면 처음부터 자영업을 하겠죠. 그래서 뉴스 기사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빚을 지지 않고는 살아가기 어려운 대한민국이라고요. 그리고 직장인 같은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죠. 근로계약이 아니라 노예계약이다. 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지만 대부분 연봉계약서를 1년에 한 번 정도 쓰겠지만 연봉 협상이란 말을 쓰지 않죠. 협상이란 말은 극히 드물 거예요. 회사마다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협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는 경우도 있어요. 임금 상승률을 물가 상승률에 근접한 5%를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일방적으로 계약서를 내밀면서 계약 사인을 하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5%는 꿈도 꿀 수 없는 얘기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리고 회사는 그걸 알아요. 무엇을 아느냐? 여러분이 엄청난 빚을 지고 있고 그 빚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걸 알죠. 그리고 무조건 갚아야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요구를 할 수 있어요. 야근을 해. 잘리지 않으려면 내가 시키는 거 잘 해. 그리고 술자리도 가야 돼. 이런 부당한 요구들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돼요. 왜? 이런 식으로 가지 않으면 진급이 되지 않고 진급이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급여가 늘어나지 않아서 여러분은 거기서 정체입니다. 빚은 계속 늘어나거나 유지가 돼요. 내가 죽을 때까지 이 빚을 해소를 할 수 없다면 그리고 이 직장에 다니는 동안 무조건 갚아야 되는 거죠. 왜? 40대, 50대가 되면 직장에서 잘릴 수 있으니까요. 말을 안 들으면 잘리는 겁니다. 그죠? 혹은 호기롭게 나와서 자영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자영업은 쉬우냐? 자영업도 쉽지는 절대 않습니다. 지금 자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더 잘 아실 거고요.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자영업이 꿈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역시도 절대 쉽지 않습니다. 어떠세요? 앞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지만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노예처럼 부릴 수 있는 방법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나요? 나는 왜 몇 년 동안 열심히 일했음에도 통장 잔고가 적을까? 왜 나는 주식과 부동산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가? 급여는 왜 이렇게 안 오를까? 아버지 때는 외벌이만 해도 괜찮았는데 지금은 맞벌이를 해도 부족하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저는 지금 하나의 생각을 여러분에게 전달을 하려고 해요. Diffusion of Innovation이라고 하는 것은 혁신의 전파라는 말입니다. 제가 어떤 혁신적인 생각을 여러분에게 전달할 거예요. 물론 이게 사람에 따라서 혁신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혁신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 혁신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전체 어느 집단이든 어느 국가이든 대략 2.5%에 해당되는 인원이 혁신적인 생각을 하고요. 그 혁신적인 생각을 처음 받아들이는 early adopter들이 약 13.5%가 되고요. 두 집단이 대략적으로 16%에서 20% 정도 됩니다. 이 20% 내외의 인원들이 또 다른 early majority, 초기 유입자들의 영향을 또 미치면서 점점점 이런 식으로 혁신이 파급되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여기 앞단에 반 정도를 차지하는 게 대략 50%고요. 뒤쪽에 늦게 받아들인 사람이 대략 50%예요. 게시글에 설문조사를 하나 했습니다. 구독자님의 월간 자기개발 비용은 얼마인가요? 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앞단이 두 개의 섹터에 차지하시고 계신 비중이 대략 20%예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을 보시게 되면 각 섹터당 20에서 약 30%를 차지하고 있죠. 제가 봤을 때는 여기 계신 두 집단이 대부분 이노베이터거나 얼리 어댑터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어떤 생각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를 이노베이터로 칭하고 싶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을 전달하는 것은 얼리 어댑터와 얼리 머저리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인간이 그룹을 형성을 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 사례를 보여드렸어요. 저 역시도 어떤 긍정적인 사례를 만들고자 합니다. 어떤 긍정적인 사례냐? 인간으로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으로 살다가 죽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가 나와야 되겠죠?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큰 목표입니다.
경제라고 하는 건 이렇게 글자가 이루어져 있어요. 진할경, 글경이고 이 글자의 뜻은 지나다, 목매다, 다스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경제의 제자는 건널 제자예요. 건너다, 돕다, 도움이 되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경제라는 것의 뜻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 생산, 분배, 소비하는 모든 활동 또는 그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회적 관계.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주식은 제 큰 목표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큰 목표는 경제에 대한 이해이고 경제에 대한 큰 이해를 통해서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서의 인간이 되고 싶은 겁니다. 지속적으로 시스템에 종속이 되어서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죽고 싶지는 않습니다. 인간으로 살다가 인간으로 죽고 싶은 거예요. 주식과 부동산은 제가 보는 큰 그림, 경제라고 생각하는 큰 그림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 경제를 이해를 하고 이 굴레에서 벗어나서 인간으로 살고 싶은 게 제 큰 목표예요. 그리고 인간이 하나의 큰 그룹이 되었을 때는 큰 시너지 효과,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를 함께 하실 분들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 꿈이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꿈을 위해서 대략 12년 정도 준비를 해왔고요. 앞으로 실행을 23년 정도를 해야 되는 아주 큰 프로젝트예요. 이걸 합산했을 때 대략 40년이죠. 그러면 그 큰 꿈이 무엇이냐?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환율 증시, 부동산, 학습 도서, 사업 관련 이 네 가지 영역을 모두 마스터하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사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 알고 계신 것은 이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올린 영상이 거의 92편 정도 될 텐데요. 92편에서 경제 관련된 영상들을 쭉 합쳐서 보게 되면 하나의 아이디어가 보입니다. 제가 가고자 하는 이 사업 관련된 아이디어들이 보여요. 여러 게시글과 저 영상에서는 전 말씀드렸습니다. 주식으로, 부동산으로 부자가 될 수 없다. 그리고 부자 해부학이라는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어요. 현재 부자들은 사업을 통해서 자산을 불렸고 그 불린 자산으로 부동산과 주식을 매입하였다. 에셋 파킹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부동산과 주식으로 부자가 된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반대로 알고 계신 거예요. 물론 부동산과 주식으로 부자가 된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분들이 자기 사업을 해서 부자가 된 사람보다 많을까요? 저는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수많은 재테크를 광고하고 알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미디어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식과 부동산을 하면서 부동산 가격을 점점 올려주면 자신들의 자산 가격이 더 높아지니까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자산들 중에 하나를 매각할 수 있으니까 수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산사들이 또 다른 미디어를 통해서 주식의 가격을 올리고 내리고를 반복합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면서 충분히 수익을 남길 수 있겠죠. 그러면 주식과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가 없는 건가요?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주식을 통해서 파형 분석과 시황 분석을 해드렸죠. 그런 식으로 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황 분석을 할 때 이외에는 주식을 보지 않아요. 여러분이 주식에 계속 매달리시고 부동산에 계속적으로 매달려 있으면 이 굴레를 벗어날 수 없어서 여전히 인간으로 살 수가 없으세요. 주식이 오르고 내리고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등락에만 눈이 멀어서 여러분이 정작 보시고 생각하셔야 될 것들을 하지 못하신다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고 계신 겁니다. 전 이걸 느꼈을 때부터 꾸준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생각할 시간을 최대한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저만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이 알만한 세계의 부호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빌 게이츠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에 나를 읽게 한 것은 우리 동네 도서관이다. 하버드 대학 졸업장보다 소중한 것이 독서하는 습관이다. 그리고 워렌 버핏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셨네요. 독서량을 보통 사람의 5배로 올려라. 독서를 계속 하셔야 되고요.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목표와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바뀔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삶을 살아왔고 이미 12년 정도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23년 동안 실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열심히 해서 공부가 즉각적인 답을 못 가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끊임없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 세대가 아니더라도 자식 세대에는 무엇인가를
알려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겪었던 모든 일들을 그대로 자식들에게 겪게 하실 건가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신이에요. 카이로스의 다른 이름은 기회의 신입니다. 기회의 신이에요. 그런데 기회의 신 치고는 되게 웃기게 생겼죠? 기회의 신은 대머리이고 그리고 앞머리가 되게 길고 무엇인가를 들고 있으면서 다리에는 날개가 달렸어요.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제가 다른 사진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카이로스는 기회의 신이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보았을 때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시는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다. 칼 대신 저울, 앞서 무엇을 들고 있다고 했는데 그게 저울이었네요. 저울을 들고 있는 이유는 나를 발견했을 때 정확하게 판단해서 빨리 붙잡으라는 의미다. 나는 기회이신 카이로스다.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기회는 찾기가 어려워요. 그 기회가 왔을 때 충분히 저울질 해보고 그 앞머리를 채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준비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 준비를 하는 과정이 결국에는 공부예요. 여러분 세대에 그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노력하고 기회를 찾다 보면 그 기회가 반드시 보일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하지만 본인이 기회가 없었다면 그 모든 시간이 무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자식 세대가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고 더 나은 시작점에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진행하려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현재 환율 증시를 통해서 몇 가지 내용을 알려드렸지만 부동산과 사업 관련된 내용, 그리고 학습 도세 관련된 내용은 현재까지 대부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3편의 영상만 올라갔죠. 저는 경제라는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는 이 모든 것들을 대부분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1년간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년 동안 이 모든 것들을 함께 공부하고 지식을 쌓아가는 시간을 여러분과 가질 예정이에요. 그리고 그 인원은 200명 정도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학습한 200분들과 함께 저와 같은 수준 또는 생각을 가지게 되시게 된다면 충분히 그분들과 이 사업 관련된 얘기를 좀 더 깊게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업이라는 것이 좀 더 큰 프로젝트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간단히 이 사진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진행될 프로젝트고요. 이렇게 전국을 6개 지역으로 나눴고 이 6개 지역에 맞는 어떤 사업군을 하나씩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제가 12년 동안 준비한 어떤 무엇인가가 될 것이고요. 참가하시는 분들에게 그분들과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얘기해 볼 예정이에요. 그분들에게 요구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확고한 의지가 있으셔야 돼요. 내가 자유인으로 살아보겠다. 생각하는 바가 있으셔야 됩니다. 자식들은 나와 같은 힘든 삶을 안 살게 하고 싶다. 라고 하는 확고한 의지가 있으셔야 되고 그에 따른 명확한 목표가 있으신 분이어야 됩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기에 지역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의 이름과 거주지, 직군이나 경력, 현재 하고 계신 그 업무의 직군이나 경력 같은 것도 여쭤볼 거예요. 저도 당연히 제 자료들을 이렇게 공유를 할 겁니다. 그 200분들에게는. 그리고 이건 돈이 들 수밖에 없어요.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는 이미 광고를 달 수 있음에도 영상에 보시는데 불편하실 것 같아서 광고를 달지 않았고요. 그리고 후원을 한 번도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저에게 중요했던 건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그 200분을 찾는 게 우선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 채널 구독자들에게는 후원도 요청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제 모든 걸 걸 것이고 제 삶에 가장 큰 변화를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 200분에 한해서는 제가 후원을 요청할 겁니다. 그래서 경비 여력이 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배운 것들을 가지고 실전을 하셔야 되기 때문이죠. 1년 동안 엄청난 큰 돈이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교육이라고는 적었지만 후원금을 요청을 드릴 거예요. 월 얼마, 1년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1년간은 무조건 후원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교육비가 인당 100만원, 월 100만원 이런 식은 아닙니다. 아이 하나를 대학교까지 키우는데 4억 6천만 원이 든다고 했죠? 생각해 보십시오. 4억 6천만 원을 들여서 취업을 한다고 했을 때 첫 월급은 얼마가 되죠? 보통 3,500만 원 내외일 겁니다. 연 3,500만 원이죠. 4억 6천을 써서 1년에 3,500만 원이에요. 12년 정도를 해야지만 본전을 뽑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바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학원 하나 수강하실 정도의 금액만 요청을 드릴 겁니다. 제가 그 이상을 요청드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요. 물론 이것도 교육 신청을 요청하시는 분에 따라서 인원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은 조정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올려드렸던 영상들 중에서 시황 분석 영상만 잘 보셨어도 지금까지 대략 20% 수익은 내실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혹은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마이너스 수익권을 보고 계신 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손실을 보고 있는데 학원 하나 다닐 정도의 교육비를 못 낸다?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게시글에서도 적었던 얘기예요. 제가 생각하는 미래가 이렇게 좀 확고하기 때문에 저는 이 말을 항상 새기면서 하루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당신이 생각한 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머지않아 당신은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움직이는 또 다른 말이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교육비를 많이 쓰셔야 돼요. 제도권에 갇혀진 생각을 가지고는 이 틀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수신이라고 했을 때는 몸과 마음을 가다듬는 것인데 전 여기서는 교육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집을 평안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면 국가도 그리고 천하도 모든 것은 여러분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사실과 진실을 전달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사실을 가지고 배우신 분도 있으실 거고 여러분의 믿음이 변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말하려고 합니다. 이 200분과 함께 만들어갈 이야기를 여러분 스스로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 이야기가 자식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앞서 참석하실 분들이 실명과 거주지에 대해서 이런 걸 알려달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나중에 회사를 설립했을 때 회사 비명을 세울 때 쓰기 위해서요. 회사 비명은 이런 식이 될 것 같습니다. 당신의 신뢰로 우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당신이란 건 200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의 이름과 거주지를 그 비명 뒤에다가 적을 겁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이렇게 적을 거예요. 당신의 신뢰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사실과 진리, 제 이야기들을 믿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있다. 이 회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 회사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거기서 돈도 많이 벌고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고 세금도 많이 내고 그렇게 나라가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게 제 목표입니다. 그러면 저도 뿌듯하게 인간답게 살면서 인간답게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내용이 굉장히 길었는데 제 이야기가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200분을 어떤 식으로 신청을 받을지를 다른 영상이나 게시글로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 대해서는 댓글을 좀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셨는지, 너무 허황됐는지, 말도 안 되는 소리였는지 여러분들의 생각이 너무 궁금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일스톤 H였습니다. 감사합니다.